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경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네. 요즘에 특히 이제 MZ 세대들, 특히 Z 세대로 올라오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왜 삼성전자 직원도 속된 말로 삼무원이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삼성전자 공무원. 네. 뭔가 혁신, 부지런함, 새로운 신기술 막 개발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전진한 속도가 늦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많이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데 네. 이제는 그럼 우리도 이제 선진국 정도로 가면서 네. 먹고 살만해지면은 약간 속도가 늦춰지는 게 그럼 또 당연한 건가? 라는 생각도 이제 양쪽으로 드네요. 당연히 그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외국에 비해서 그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자학적이잖아요. 자학?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다 지긋지긋해요. 아, 저 지겨운 인간들. 그런데 그 중에 자기 저 자신도 왼수. 포함돼요. 저 왼수. 예, 자기 자신도 포함돼요. 이 나이 먹도록 나보다 앞서간 친구들, 친척들이 있는데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나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게으름과 실패를 탓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 20살 때부터 이제 다 늙었어라고 되뇌이잖아요.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네. 근데 그걸 고작 자조하기 25. 위해서 자기의 나이를 저주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늙어서 끝났어라고 생각하잖아요. 30살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40살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50살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60살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마을회관에 가면 이제 청년회장이 되죠. 예, 거기 뭐 다 90살 막 이러니까. 그쵸. 사실은 이제 한 40대 중반만 돼도 20대 초중반 사람들 보면 좋을 때다 이러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환갑 칠순 되신 분들은 40대만 봐도 좋을 때다. 한국 사람들은 남들에겐 항상 좋을 때다, 부럽다. 예. 자기에게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 늦었어. 늦었어. 아니 그러면 왜 자학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한국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책찍질하는 기질인 거죠. 더 부지런해지려고. 예. 지금 생존해야 놀고 되니까. 있지 마라는 거죠. 가서 산에 가서 두릅 한 소쿠리라도 더 뜯어와. 스스로? 예, 스스로인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기질들만 남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유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게 삶 속에서 다 반영이 된 거고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세기에 너무나 질풍노도의 폭풍 같은 20세기를 거쳤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화가 생겨난 측면도 있겠지만 그게 전 100%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20세기 이전까지 19세기까지의 우리 선조들의 역사도 빨리빨리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강력한 심증을 저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빠르게 개발을 하고 성장을 했던 시대는 그때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한국인들의 DNA가 발현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급속한 성장을 하느라 우리가 성격이 이 모양이 됐어라고 말하기 이전에 애초에 성격이 이 모양이어서 우리의 발전은 그렇게 급속도였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같은 기회가 환경이 주어졌던 나라는 꽤 많아요. 한국만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개발도상국 나라에서도 뭐 공무원단들도 그렇고 저 한강의 기적을 배워보자. 이렇게 네. 벤치마킹 하겠다 와서 막 배우는데 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겠네요. 우리처럼 살아봤어야죠. 이 니들도 한번- 개고생을 해봤냐고. 니들도 한번 불행하게 네. 개고생해봐라. 우리가 이 개고생이 어느 정도냐면 까레스키들 고려인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고려인들이 이제 북으로 가서 이제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 지역을 이제 개척을 했는데 원래는 시베리아, 사할린 쪽으로 갔단 말이죠. 이쪽으로 갔는데 한국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쌀농사가 불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말한 위도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쌀농사를 지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예. 그래서 사할린 지역의 원래 현지인들이 원래 거기는 러시아에서 가장 굶주린 지역이에요. 예. 한국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뜯어서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산이 전체가 다 나물 천지인 거예요. 그 바다에 가면 미역 있고 김 있고 네. 그 다음에 채소로는 김치 담가 먹으면 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쌀농사도 잘 거기 원래 쌀농사를 못 짓는 곳인데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한식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사할린 스타일 한식이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걸 보니까 우리 소련 인민들을 위해서 쟤네를 실험용 쥐로 쓰자. 그래서 계속해서 점점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졌던 북방 한계선으로 가장 척박한 곳으로 고려인들을 자꾸 강제 이주시켜요.
거기 원래 쌀농사가 안 되는 데예요. 까레이스키 그러니까 이제 고려인들 예. 그래서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은 개척하고 좋은 예. 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 과학자들이 뭐 거기는 농사가 안 된다고? 야, 까레스키 저번에 그래, 강제 이주시킨 걔네들 걔네 반으로 쪼개서 걔네는 키르기스스탄으로 보내. 쟤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 이게 고려인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서러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강제 이주를 당해도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현지인들보다 부유해지는데 평균적으로 3년이 걸렸어요. 거기서 몇십 세대 몇 세대 대대로 살던 현지인들보다 부유해지는데 3년 정도가 걸렸어요. 일단은 1년째는 생존에 성공하고요. 그 2년째에는 잉여 생산물을 남겨서 약간의 재산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굴려서 3년째에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됐거든요. 그게 고려인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의 몸속에 DNA로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반도는 말하자면 지옥 훈련, 실미도였던 거예요. 전 국토가 실미도. 그렇죠. UDT 같은 거예요. 전 국토가.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실미도를 그러니까 UDT 이거를 수료하고 외국에 나갔더니 너무 강력해져 있었던 거죠. 실제 이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인들의 어떤 먹거리 스타일이 그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굉장히 깊어요. 마르코프차, 한국 당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척박한 곳에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담가 먹어야겠는데 김치를 담글 만한 채소가 하나도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 김치를 개발해요. 고려인들이. 그게 중앙아시아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당근채가 당근 김치예요. 예. 그걸 한국 당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되게 대견하다. 한국인들 정말 잘 살아왔다. 좀 칭찬할 만도 하네요. 조상님들이 고생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사실은 그 DNA 물려받아 갖고 네. 새벽부터 나와 갖고 막 일하고 원화 채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다들 그렇죠. 저는 어제 과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 경쟁 문화 심하고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많고 해외에서 유행했던 거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경연 프로그램 만들 오히려 이게 더 잘 되잖아요. 막 네. 넷플릭스에서 더 대박 나고 막. 네. 약간 그런 것도 좀 기질 안에 있을 있는 수도 거죠. 있겠네요.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의 바닥을 긁을 수 있는지를 잘 알잖아요. 우리 거의 본능적으로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흑백 요리사, 네. 그 백수저, 흑수저 나눠가지고 완전 귀족과 거지로 나눠서 붙이잖아요. 네. 그게 신분 상승의 어떤 그 서사, 그 신분 상승의 드라마틱한 서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원초적인 갈망을 이제 막 긁어내는 거네요. 예, 원초적인 갈망 긁어내는 거죠. 그런 거 정말 잘합니다. 잘하잖아요. 아. 예. 오징어 게임도 경연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다 죽어서 그렇지, 한 명 보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네. 문화 속에서 젖어 있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 뭐 조선시대 영향도 있겠죠. 과거 시험. 아. 예, 우리가 또 장원급제가 로망인 나라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최종 1등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본능을 자극한다고 봐요. 그러네.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문해력 뭐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그냥 시험에서 합격한 걸 장원급제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합격은 급제이고 예, 장원은 1등. 예, 전국 수석. 전국 예, 수석. 전국 수석을 장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 수석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석 좋아하죠. 뭐 명함을 봐도 뭐 수석 연구원, 네. 수석 매니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등 정말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참 저는 옛날부터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면 욕을 먹잖아요. 울었죠. 선수들이 욕을 먹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해서. 예. 그래서 저렇게 욕을 먹을 거면 그냥 동메달에 만족하는 게 동메달은 그렇게 욕을 안 먹거든요. 그렇죠. 예,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해주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 참 잔인하다, 너무한다라고 저는 어릴 때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질을 물려받고 그런 기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화 시대를 거친 분들이었던 거죠. 예. 이제 와서는 좀 그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죠. 생존 경쟁, 생존 투쟁.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 또 재미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속적이 아니라 무속 그 자체라고 보시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걸 떠나서 네, 해주시는 네.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한다기보다는 주장하기를, 그 근거 삼기를 우리나라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나의 생존을 예측하기 힘든 불안의 나라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무속이 그건 어리석은 거야, 미신이야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오히려 한국인의 높은 지능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무속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네. 그걸 알면서도
무속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자연을 보면 사실 1기작이지만 사실상 0.8, 0.7기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오고 네. 내가 지금 가을에 추수를 해서 배가 불러도 다음 해 봄에 나는 굶주려면서 너무나 그거 걱정해야 걱정스럽게 되고. 굶주릴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음. 이런 것들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고 예측하고 날씨가 이러면 며칠 후에 태풍이 올까 이런 우려, 걱정, 예측. 우리나라의 자연은 너무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렇죠. 사계절도 너무 뚜렷하고 네네. 이런 것을 예측하고 우려하는 그런 습관은 당연히 지능을 발달시켜요. 당연하죠. 그래서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고 앞서 나가려고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더 대비하려고 불안한 하고, 거고. 그 미리 계산을 해놔야 되고. 아. 예, 그래서 그 IQ 테스트가 유대인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산수, 암산 이런 거 너무 잘하고. 그래서 유대인 과학자들이 유대인의 뛰어남을, 유대인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 이게 그 기획된 게 IQ 테스트라는 건데, 아니 한국인이 1등을 하는 거예요. 한국 1등이요. 한국이 1등이 아닌 걸로 나오는 테스트도 있어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근데 테스트는 여러 가지고 여러 통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을 하면 한국인이 1등이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높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지능이 높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등이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머리 되게 좋아요. 3등 자리를 놓고 일본과 이스라엘이 언제나 격전 중이에요. 그게 또 환경적으로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거고. 그런데 이게 왜 무속하고 연결이 되느냐. 결국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네네네. 결국 왜냐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사실 산불이 날 수도 있고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는 습관을 키운다 한들 그 걱정을 다 아는 채로 살 수 없으면 결국은 기복으로 어느 정도는 떠넘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인은 무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능이 해결하지 못한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미래는 걱정되는데 그래서 어느 선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는 믿음에 맡겨야 되는데 그 믿음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무속이 되는 거죠.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국인은 무속 그 자체라고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특이하고 유니크한 민족인데 우리 되게 세계 보편인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무속의 원류가 시베리아 계통의 샤머니즘이잖아요. 그 동네에서 태몽은 한 명만 꿔요. 그 동네에서는. 네. 동네에서 그 동네를 지키는 샤머니 예. 마을 사람들의 태몽을 다 대신 꿔주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하면 샤머니라 그럽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몽을 전 국민이 다 꿉니다. 전 국민이 예. 이게 1000만 단위잖아요. 우리가 5천만 명이잖아요. 네. 세계 주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 국민이 자기 태몽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딨죠? 그러니까 이 부부 아이를 낳는 부부가 안 꾸었어도 뭐 부모님 중에 누가 꿨다거나 뭐 이렇게 갖다 붙이죠. 이모가 대신 꿔주던지. 전 국민이 자기 태몽을 네. 자기 태몽을 네. 친척 어르신들 일가 친척들한테 부모님한테 전해 듣잖아요. 네. 자기 태몽을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용이 치마폭으로 들어왔고, 네, 뭐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왔고, 뭐 다 이런 호박밭에서 식이잖아요. 막 이제 넝쿨. 네, 새빨간 과일이 막 품 안에 떨어졌고, 뭐 이게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국민이 하는 거지만 원래 외국에서는 서양으로 가면 마녀나 동양에선 샤먼이나 어떤 상징적인 존재 한두 명이.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신내림 현장에 답사를 가가지고 우리나라 무당이 신내림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또 긴장되게. 그러니까 BBC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 시베리아 샤먼을 예. 찾는 다큐멘터리. 시베리아 샤먼이 이제 보통 트랜스 상태라고 하거든요. 무아지경. 그 무아지경. 접신된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방울을 막 울리고 북을 치면서 막 이래요. 작두 타고 막 이런. 예, 그런 모습을 작두는 그 사람들 못 타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음악이 나오면서 드디어 신이 왔습니다. 막 BBC 그 영국 말투 영어로 하면서 엄청 내리죠. 신비하게 막 연출을 하고 막 BGM을 깔고 그러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 구슬 한번 보면 가소롭죠. 동요예요. 우리나라 신내림은 헤비메탈입니다. 하드코어예요. 아니 칼 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소 머리를 싹둑 베가지고 삼지창을 거꾸로 세워서 거기 꽂아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왜 영문이 열린다 그러거든요. 영통한다 그래서 그 신내림 받는 현장에서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잡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잡기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때마다 닭을 몇십 마리를 차례대로 닭모가지를 이렇게 끊어요. 그러면 그 닭피들이 그 시멘트 바닥에 고여서 그 배수로를 타고 수채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 막 신내림 받는 그 새끼 무당은 실신하고 있고 실신하면 찬물 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계속 내림 못하고 너무 하드코어로 보신 거 아니에요?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그 액땜 한다고 그 신어머니라고 신어머니. 네. 예. 왜냐하면 그
사제 관계거든요. 예. 예. 신내림 받는 새끼 무당의 스승, 예. 그 신어머니라고 하는데 대야도 아니고 옛날 어르신들 말로 다라이라고. 다라이. 예, 그 빨간 다라이. 예.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목욕했던. 아. 예, 그 빨간 다라이에 그 도축한 동물 내장들, 그 뒷고기들, 예. 그 잡육들 있죠. 예. 예, 그거를 그냥 생으로 이렇게 쌓아놔요. 그 피가 철철 묻어 있는 그냥 동물 내장들이에요. 네. 예, 그거를 신어머니들이 그거를 눈이 뒤집은 채로 쪼그라앉아서 그 생으로 뜯어먹고 있어요. 그 구능거리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본 상태에서 예. BBC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냥 이 자세로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BBC 다큐멘터리에서 담은 동아시아 샤먼의 예. 그 정도 그 정도 신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신난다라고 했던 것도 신이 드나든다를 신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무당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샤먼의 그 정도? 우리나라 클럽 가면 신난다. 네, 우리나라 클럽 가면 다 샤먼들이에요. 한국의 무당은 무당의 무당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굿이 그렇게 하드코어한 거예요. 내가 진짜 무당이야 이걸 보여주려면 와, 더 세게. 예, 우리나라의 굿은 그래서 자격 증명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 신내림 받았다. 신내림 받은 후에도 그냥 무당으로 살 때도 우리나라의 굿은 내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작두를 타야 되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날씨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이게 예측 불가능했고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늘 만연해 있기 때문에 더 뭔가에 기대려고 하고 예측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더 무속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이런 흐름이었던 거네 그러면. 예.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기질적으로 비관론적인 건 아니잖아요. 약간 좀 낙천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 낙천성이 굉장히 전투적이죠. 나는 올라서겠다. 해내겠다. 나는 해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승욕과 연결돼 있는 그런 도전적인 거지. 아, 이만하면 됐어는 이런 식의 낙천성은 없죠. 아, 여기서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한국인들은 굉장히 드물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나와서 드는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성장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열도 되게 강하고 맞습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 똑똑했으면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네. 이것도 그러면 우리 환경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런 그렇다고 심리는? 보죠. 예. 그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는 그 지리학과 지정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해외라고 해서 자기 자식이 그냥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먹고 살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나? 아니, 그런 나라들은 없죠.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당연히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나라에 명문대 들어가면 다 좋죠. 그런데 이제 똑같이 2시간을 공부했을 때 학교가 끝났는데 우리 아들은 2시간을 더 공부하다니 너무나 기특한 걸. 이런 나라가 있고,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자려고 그래? 너 공부한 지 4시간밖에 안 지났어. 이런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예. 옆집 누구는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한다는데. 오는데. 그 다음에 이거 자식한테만 비교합니까? 남편도, 혜정이 남편은 월 한 800만 원씩 벌어온다는데, 자기보다 더 벌면서도 주말에 청소 설거지 애들이랑 놀아주길 다 해준다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 그렇죠. 이제 엄친아가 여기서 그렇게 남자가 많죠. 참지 않고, 그래서, 그 혜정 씨 너보다 예쁘잖아. 이러면 이제 부부싸움 나는 거죠. 예. 그러게 생각해보면 참 우리나라에 엄친아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그 많고 주변에 엄친아는 잘된 사람이 그 많고. 엄친아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 엄친아를 따르기 위해서 엄친아가 많은 게 아니죠. 네. 그 엄친아라는 존재를 일부러 설정해서 자극시키고 자극받기 위해서. 너는.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엄친아만큼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긴데 쟤 나보다 노력해. 난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야, 누구 집,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이잖아요. 누구네 집 아들은 이런다던데. 그거는 자기 아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엄친아가 그러니까 주변에 엄친아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엄친아가 필요한 거네요. 도구로 소환되는 거죠. 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렇게 엄친아도 아니에요. 사실 뭐 세상에 엄친아가 뭐 그렇게 엄친딸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예. 중학생 때 말로만 들었던 전설 같은 엄친딸, 사실 고등학교 돼서 왜 엄마가 그 엄친딸 얘기 안 하나 들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고등학생 때는 날라리가 돼서 성적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아니 뭐 온 세상이 다 엄친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 기독교라는 이제 종교나 네. 북한 체제도 여기에도 유사하게 또 이야기가 이어지나요? 이건 무속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원래 천주교입니다. 네네. 예,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고. 뭐 약간 이제 좀 물타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센 얘기 하시려고? 원래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힘들고 내가 하나님한테 마치 배신당한 것처럼 운명의 배신을 당하고 네. 하더라도 내 안에 도덕성,
내 안의 선량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는 가이드가 목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특징은 목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끼리 서로 전도할 때 서로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고 막 교회도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성령 충만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성령이란 것은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동네 목사님이 더 성령 충만하셔. 이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영검하셔. 무속적인 용어로 이게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녔을 때 더 재산 증식도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이런 세속적인 목표들이 더 잘 빨리 더 효과 있게 된다. 이렇게 뜬 게 우리나라 순복음 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순복음 교회에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제 오순절 교회 계열인데 삼박자 구원론이 순복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조용기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영험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영검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하게 장수해요. 그 부를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래도록.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을 수밖에 없죠. 죽어도 천국 간다. 1, 2, 3 이게 삼박자고 굉장히 세속적이죠. 이 세속성, 이 무속성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개신교 주류를 설명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종교가 불교입니다만 예전에 성철 스님이 그 말씀 아마 하셨을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때 되게 유명하셨을 때 네. 중 보러 절에 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 스님이 되게 유명하고 저 스님이 뭔가 좋은 뭔가 나한테 기운을 줄 것 같고. 그렇죠. 그 그렇게 또 찾아가는 거죠. 스님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무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정말 큰 스님들 지나가면 이게 무릎 꿇고 그 절에서는 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장 예. 하고 예. 요렇게 절을 하잖아요. 네네네. 예. 하면서 이렇게 딱 지나가면 그 도포자를 이렇게 만지고 막 이러잖아요. 기 받는다고. 기 받는다. 예, 그런 그 있잖아요. 예. 그게 다 하나하나가 이제 무속적인 거라는. 예. 그렇죠. 뭐 도르하르방 코를 만지거나 저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의 뭐를 만지거나 막 이런. 그렇죠. 근데 뭐를 만져서 내가 복 받는 거는 사실 동서고금에 다 있어요. 서양에도 굉장히 흔합니다. 예, 기독교 사회에서도 흔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그 무당의 영험함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국적이죠. 영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능력이 경험적 차원에서 증명된 걸 영험함이라 그래요. 즉, 효과, 실제 영빨이 얼마나 있느냐. 실제 뭐 있느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정말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쇼인지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니면 진짜 기적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직접 보여주는 거, 영험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영험함이에요. 영검하다라고 무속에서 말할 때는 눈으로 보여주느냐예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는 외국에서는 원래 기독교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얼마나 정화됐는지를 말해야죠. 저는 비록 제 영혼이 깨끗해지고 제가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잃고 한 명의 평범한 농부가 됐지만 그렇지만 저는 매일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간증이죠. 우리나라 간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이 교회 다녔더니 내가 얼마나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성공한 사람이 됐는지가 우리나라의 간증이에요. 이게 영험함이에요. 무속의 영험함이에요. 이것이 전형적인. 확실히 결이 다른 거네요. 예, 결이 다른 거예요. 신기하다. 재밌습니다.